여러분, 올해 주택시장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시국이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 시국에서 지난주 한 번 제가 부디 한 수를 쉬었는데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부디 한 수를 출발합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주택 시장은 이렇게 된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올해 시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남들보다 커지겠죠. 자, 세미나 먼저 공지합니다. 1월 22일 수요일 2시입니다. 자, 주제는요. 2025년 부동산 투자. 역세권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했죠. 역세권에 투자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역세권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새롭게 역세권이 될 지역, 즉 신규 지하철이 들어오는 지역, 여기가 기존에 지하철이 있던 것보다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신규 역세권을 노려야 된다는 건데요. 그 신규 역세권의 재개발 지역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 부동산 자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항상 1:1 개인 상담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시장은요.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건 뭐 기사에 나왔던 거죠. 지방 아파트 한 채로 서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위 20%의 평균 가격과 하위 20%의 평균 가격의 격차가 약 11배가량 난다는 겁니다. 이 격차가 2008년 12월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16년 만에 최고치. 제가 그 격차,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역시 이 자료에서 보듯이 10년 만에 최고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로.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커져간다. 양극화가 좀 완화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나라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왜 한쪽만 가격이 어떤 지역만 많이 오르고 전국 이 지방이나 이런 곳은 왜 가격이 안 오를까? 그래서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뭐 학교도 만들고 해서 좀 골고루 같이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 현실은 반대로 진행이 되죠. 현실은 어떻게 해요? 오르는 곳들은 많이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오르는 양극화 현상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격차가 최고로 벌어져 있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죠. 이 미국 같은 나라도 이 양극화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뉴욕에 집을 한 채, 소호라는 지역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어때요? 13채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가면 23채를 구입할 수 있고요. 이렇게 20채 이상 막 10채가 넘게끔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도 아직까지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도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양극화는 왜 점점 더 가속화될까요? 양극화를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점점 가속화될까요? 이건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했죠. 다주택자를 뭐라고 프레임을 씌웠어요? 다주택자는 투기꾼. 절대 집은 내가 거주하는 곳, 사는 곳, live, 사는 곳이지 buy, 사는 곳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세금을 때렸죠.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가 현 정부 와서 좀 뭔가 좀 풀릴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다른 정부가 만약에 현 민주당이 들어온다, 이 진보 세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다주택자 뭐예요? 이게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가지고 있을 때, 살 때, 거래할 때, 살 때 취득세가 중과되고요.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이 종부세가 중과되고요.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고, 이 사고, 보유하고 파는 이 세 단계마다 중과를 때리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 다주택자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요. 이게 똘똘한 한 채 썰림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왕창 물릴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오히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것보다 세금으로 내는 게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집 사지 마.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똘똘한 한 채, 두 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 똘똘한 한 채, 이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이게 서울에 있다는 거죠. 서울에 어디요? 중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취득, 보유, 양도 단계까지 다주택자가 절대 불리한 이런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지방과 서울의 격차, 특 양극화는 점점 커진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양극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지방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서 지방의 주택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중심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더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집값이 떨어지면은요, 지금 보면은,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집값이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뭐 40%, 50% 떨어져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30%가 더 떨어진다. 그럼 살까요? 무주택자가? 천만의 말씀. 전 여태까지 30%, 40% 떨어졌다 그래서 사는 분들 못 봤어요. 절대 못 삽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요. 왜요? 무주택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앞으로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집값이 내가 사서 떨어지는 걸 원하나요? 원하지 않죠. 무주택자도 내가 집을 사면은 오르길 바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오르길 바래요. 근데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전제 조건이 깔린다면 어떻게 해요? 무주택자가 집을 살 이유가 없죠. 오히려 전세로 일단 거주하고 보자. 전세로 당연히 전세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집을 구입한다면 어디에다 집을 살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입지가 안 좋은 떨어질 집을 구할까요? 아니면은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집을 구할까요?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집을 구할 거예요. 거기는 근데 가격이 더 훨씬 비싸겠죠. 비싸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가주택이 아닌 고가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가주택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방이나 위치가 안 좋은 데들에 저가주택이 있는 건 다들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데들은 오른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 한 채를 장만하는 거, 무주택자가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태까지 빚내서 집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현금 가지고 사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다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내가 그 집을 장만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무슨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마치 당연하게 들리는 게 지금 세대의 그 세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올해 시장은요, 뭐가 키워드라고 제가 얘기했죠? 전세가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전세가가 오른다. 자, 지금 이런 상태로 다주택자 규제도 강화되고 하면 결국은 양파가 커지면서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머무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거다. 그리고 지금 입주 물량이 형편없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입주 물량이. 아니, 집이 이렇게 많은데, 서울에도만 해도 집이 이렇게 많은데, 뭐 집이 왜 부족해?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사람들은 새 집을 더 선호하게 되고요. 그 새 집이 그래서 새롭게 아파트가 준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사죠. 자, 그래서 이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거고요. 근데 전세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금이 전세 끼고 사더라도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매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전세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3, 4개월을 못 넘겨서 다시 매매가로 전환이 된다. 매매가 상승으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전세난이 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공급 물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급 물량. 그렇죠. 공급 물량. 즉, 입주 물량. 이 입주 물량이 과연 많냐 적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항상 수요 공급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거 너무도 당연한 철칙입니다. 철칙.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입주 물량이 지금 이 수도권은 형편없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움직인다. 이게 2017년부터 이 수요, 이 공급이 아파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이 공급이 된 입주 물량인데 지금 아실에서 얘기하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요. 46,000 가구, 약 46,677가구 적정수요. 1년에 매년 입주해야 되는 새 아파트의 비율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 선이 여기잖아요. 이게 적정선. 이 선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계속 지금 못 미치고 있죠. 계속 못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가 2025년도인데 2025년은 3만 가구가 넘게 공급이 된다. 그래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진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2026년부터는 공급 완전히 절벽으로 빠집니다. 공급 절벽으로. 그래서 현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하다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올해도 역시 이 적정 수요에 못 미친다. 적정 수요에 미치는 게 2019년, 2020년도에 요 적정 수요를 맞췄죠. 넘어가거나 조금 넘어가거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역마다 다 틀려요. 적정 수요가. 예를 들어서 대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적정 수요가 7,195가구예요. 그러니까 7,200가구가 적정 수요예요. 여기가 요 선이 적정 수요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다 넘어가죠. 요 선을 다 넘어가 8,925. 2026년도가 확 줄어들죠. 그렇죠?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8,500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년에 대전 같은 경우는 내년 시장이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떨까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마다의 어떤 적정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의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국의 입주 물량이 뭐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적으로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공급이 수요보다 작은 곳, 이곳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예요. 즉,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이 가장 많이 오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 이 금리 변수가 숨어 있어요. 이게 금리가 지금 계속 두 차례 내리고 있는데 1월 달도 지금 한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1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1월이죠. 자, 금리 인하의 효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금리 인하가 되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 별로 반응이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리 인하 효과는 단기적으로 확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출 규제 같은 거 있잖아요.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 같은 거는 이거는요. 단기간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요. 단기간에 영향을 미쳐요. 시장에 단기간에. 그렇지만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6개월을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시장에 미치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할 때 대출 규제부터 시작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리 인하의 효과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의미는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즉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물 자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 실물자산, 뭐 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자산시장도 역시 주식도 자산시장에 들어가죠. 하지만 실물자산이 지금 실물자산,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이 커지면 뭐예요?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실물자산이 뭐예요? 부동산, 금, 그 다음에 뭐 그림, 오래된 그림, 골동품 이런 것들이 실물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변수가 올해 시장에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시장은 부익부 비린빈 시기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선하고 불확실하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요. 지금이 오히려 나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시장이 지금 조금 뭔가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많이 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시장 불확실해. 좀 더 기다려봐야 돼. 이러면은 매년 똑같은 그런 남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거를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장의 미래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신문 기사나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마치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오직 어디예요? 올리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할 뿐이에요. 왜?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를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현재 있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현재 있는 상황이 마치 미래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무시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여태까지 신문 기사에서 얘기했던 걸 맞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린 게 맞았지 신문 기사에서 얘기한 게 맞았어요? 안 맞잖아요. 맨날 틀리고. 왜 그래요? 현재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떠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환위기, 금융위기, 우리 경제위기 두 번 왔었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투자해서 돈 번 사람 없었나요? 그때 전부 다 힘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외환위기 때도 돈 번 사람이 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돈 번 사람이 있었어요. 단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다수는 어려웠고 소수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시기에 뭔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항상 기회는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투자의 성공과 성패를 좌우하는 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인드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예요? 긍정 마인드예요. 긍정 마인드. 부정 마인드가 아니고 이 부정적인 분들은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9가지가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한 가지가 안 좋은 소식이면은 그 한 가지를 부각해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재테크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테크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 마인드가 투자 성패를 좌우할 거다. 올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재개발 재건축에 계속 투자라고 합니까? 자, 도심에서, 이 도심은 이미 집이 다 젖어 있기 때문에 땅이 없어, 빈 땅이. 그래서 결국은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있는 거 부숴서 새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그래서 도심에서, 이 구도심에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그런데 재개발은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재건축은 큰 목돈이 필요해요. 아닌데 재건축도 저 외곽에 가면은 외곽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진행하는 단지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맞습니다.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아주 외곽으로 가면은 재건축도 투자금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업성과 입지 가치, 이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을 가야 돼요. 왜? 입지 가치가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입지 가치보다 이 사업성이 1순위예요. 1순위 사업성.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면 결국은 중단될 거예요. 하다가. 많은 지금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이렇게 지정을 해놨지만 그런 것들이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안 될 거예요. 될 것만 될 거예요. 그 될 것들이 어디예요? 사업성이 높은 곳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곽 지역들은 사업성이 잘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 이 이런 데를 들어가려면은 재건축은 큰 목돈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재개발은 작은 돈 금액도 된다는 거예요.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나중에 우리가 30억짜리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을 투자할 수 있다면 성공 아닙니까? 물론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끝까지 지어질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마다 가격이 진행 단계마다 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내가 어느 충분한 이익이 났다고 판단이 되면 파는 게 투자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여기 강의에 제 수요일날 강의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입지 좋은 사업성 좋은 곳에. 재건축은 큰 목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재건축은 돈이 투자 금액이 한 15억 이상, 10억 이상, 실제 투자 금액이 10억에서 한 15억 이상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재건축에 투자하세요. 어디에? 입지 좋은 그런 중심 지역들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2억, 3억 이렇게 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불려서 내가 내 재산을 좀 크게 불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예요? 재개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지 좋은 곳에 아직도 재개발 투자할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공급을 늘리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부 거의 말년에 인정을 했죠.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해서 입지 좋은 곳에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한 거 보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바닥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점에 투자했던 분들은 돈을 몇 억씩 많이 벌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제 얘기만 듣고 그냥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의 결과를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말을 믿고 하시는 분들은 빠른 속도로 투자에 전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남들보다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1월 22일 세미나 접수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콘레드 힐튼의 얘기입니다. 성취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성공한 이들은 계속 움직인다. 실수를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 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 해가지고 무조건 처음부터 다 떼돈 버는 사람은 없거든요. 재테크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음에 잘 해야 되겠죠. 전문가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맞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25년도에는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